뭐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네. 모스크바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 5개국 정상하고 공식적으로 개별 회동해서 투자 문제를 논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는 그 뉴욕에서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만났고요. 지난 6월에는 미국에 국빈 방문한 모디도 만났죠. 모디도 역시 그 특히 저가 전기차 공장을 인도에 세워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네. 모스크가 지난 6월에 유럽 갔을 때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도 만났죠. 요새 뭐 테슬라가 인기가 좋습니다. 분석한 걸 보니까요. 모스크가 미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외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좀 자기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접근을 한다. 네, 선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유엔 총회 연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관례에 따라서 브라질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최국인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네. 예상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어서 북한, 이란, 러시아 안보 위협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안보리를 포함한 세계은행 그런 국제기구 확대 개편 촉구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앞서서 미국 고위 당국자도 그 미국의 유엔하고 세계은행 같은 그 제도적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다. 네. 지금의 그 다자 시스템이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현재 그 글로벌 도전을 다루는데 부합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도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앞서서 영국 네. 텔레그래프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한테 안보리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요청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포괄적이었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텔레그래프 보도는요. 현재 안보리 그 5개 상임이사국에다가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포함해서 한 많게는 6개를 그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그 이른바 찰떡공조하면서 뭐 북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좀 견제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안보리 확대 개표를 추구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유엔 총회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반 토의가 우리 시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어제. 네, 어제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토의라는 게 이제 유엔 총회 하이라이트죠. 그 대통령이나 총리 아니면 장관급들이 이제 차례로 연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그 정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만 참석을 했습니다. 푸틴하고 시진핑은 작년이어서 올해도 불참했고요. 물론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안 왔는데 이번 주에 찰스 3세 영국 왕이 파리에 오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영국은 수넥 총리가 안 왔는데 사실 이거는 영국 정부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넥이 와서 유엔 데뷔 무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 왔습니다. 요즘에 이름 언급이 많이 되는 모디 총리는 안 왔습니다. 모디도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그 핵심 국가들 정상들이 오지 않은 게 최근에 그 유엔 권위가 전에 없이 흔들리는 거하고 좀 연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이 그 중국, 러시아하고 계속 대립이 격화돼서 특히 안보리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위상이 흔들린다, 떨어졌다라는 것도 이 국가 수장들이 그렇죠. 많이 안 왔다라는 걸로도 그 한예로다 네. 보면은 이제 그 안보리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이제 대북 제재 2,397호 결의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ICBM 같은 걸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제재가 강화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네.
이번 일반 토의에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좀 많겠죠. 네, 많습니다. 젤렌스키가 토의하면서 그 국제사회 지원을 거듭 호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룰라도 어제 이제 안보리를 연설하면서 안보리를 특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리 2사국 확대를 촉구를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일반 토의 둘째 날이 현재 시각 20일인데 오전에 이제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이죠. 인발 토의 마지막 날이 이제 현재 시간으로 26일인데 사람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뭐 사람이 좀 많이 참여하고 이래야 좀 활기를 뜰 텐데 약간은 그래서 그 러시아 아쉬움이 관영통신 있나 타스가 봅니다. 네. 어제 그 5대 상임이사국 정상 가운데 바이든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래서 모디도 안 왔다. 그러면서 유엔의 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 브라질 매체 칼럼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스 통신 기사 제목이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말라깽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격화를 시켰습니다. 네. 유엔 총회 얘기를 해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곡물 수출 전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흑해 곡물 협정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러시아를 복귀시키려고 지금 계속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 뭐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른 게 없습니다. 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부지런히 지금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아직은 성과가 없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곡물 수출 계속 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 어제 보도인데요. 그 러시아 그 관세청장이 지금 그 곡물 판매가 에너지에 이어서 러시아 국가 수입의 두 번째 그 수입원이 됐다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식량 수출이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그 거의 접근을 했고 물량 기준으로는 70%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물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버터, 식용유 같은 것도 수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동 국가들, 이집트, 카자흐 같은 데가 이제 많이 산다는 점도 이 사람이 상기시켰고요. 곡물 판매가 이제 뭐 에너지 다음으로 그렇죠. 지금 못지않게, 러시아는 네, 아시다시피 중요한. 에너지 수출이 지금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곡물 쪽으로 곡물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수입원을 늘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걸로 보입니다. 네. 곡물과 관련된 얘기 또 좀 이어가 주시면 지금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흑해 쪽이 막혀 있으니까 이제 그 저쪽 다니브강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네.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면은 이제 그게 곡물이 다니브강을 통해서 폴란드,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같은 데 지나서 이제 서유럽으로 가거든요. 유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그 곡물이 자기 나라에 와서 풀리니까 자기들 농산물 농가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때 발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그 중간에 중재를 해서 곡물이 통과는 하되 그 지역에 풀리지 않도록 했었거든요. 그냥 통과만 하도록. 그렇죠. 그랬다가 네. 이제 조금 사정이 안정되니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그것도 지난 15일 시자로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5개 나라인데요. 해당 국가들이 이 가운데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아니 우리 그 수용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 우크라이나 곡물 못 들어오게 막겠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집행위원회 결정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세 나라의 조치를 또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럽 연합 전선에 좀 균열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행위가 좀 난감하죠. 내부 조정을 하는 모양인데 서로 이제 뭐 이 이권이 걸린 문제니까 특히 이제 뭐 동유럽 국가들은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들 동유럽 3개국의 마이웨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이른바 인도주의 회랑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네. 그 인도주의 회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 그 해역이 막히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인도주의 회랑이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그 전쟁 나고 나서 못 가고 있던 외국 화물선들을 이제 글로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들 곡물성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이 발표한 걸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밀 3,000톤을 실은 그 레실리언트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거 아프리카 선적인 것 같습니다. 이 화물선이 출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을 향해서 출항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AFP 지적을 보면요, 러시아가 이 인도주의 회랑을 통한 그 항행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 보장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곡물선이 출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규치가 주목이 되는데, 좌우지간 지금 뭐 이렇게 그 곡물 수출 그 시장 그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아주 복잡하게 지금 계속 기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뭐 곡물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협상이 마무리가 그럼요. 언제 될지 좀 그리고 불투명하기 뭐 식량 때문에. 문제가 지금 뭐 네. 특히 그 아프리카 뭐 이런 그 서남아시아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시장도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가격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뭐 안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최근에 신경을 쓴다라고 여러 번 전해주셨는데 에너지 안보란 자국 이익이 민감하게 걸린 부분에서는 독자 외교를 또 하고 있다. 일본이. 일본이 네. 뭐 아시다시피 한미일 군사 공조 같은 데서 상당히 지금 뭐 아주 적극적이죠. 네.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에너지 안보라는 자기네 이익이 민감하게 걸린 부분에서는 또 독자적인 실리 외교를 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그 마스노 관방장관이 어제 정례회견하면서요, 그 미국이 추가 제재를 했지만 네. 그거와 무관하게 러시아 그 사할린 LNG2 프로젝트에는 계속 참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영기업 노바테크가 주도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하고 그 일본 그 이름이 이제 국영기업인데 일본 금속 에너지 안보기구 이 두 기구가 합쳐서 이 프로젝트 재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LNG가 연간 근 2천만 입방미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니까 200만 입방미터를 이제 공급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안에 지금 그 러시아 계획을 보면 연내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면 이제 풀 가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2천만 입방미터 정도 생산이 가능한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회견도 있었네요. 그 관방장관이 어제 회견에서요, 미국을 포함한 그 이제 G7 여기는 이제 일본도 그 멤버죠. 여기서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포괄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제재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도 취합하고 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걸 좀 슬그머니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일본 당국자는요, 일본이 G7의 다른 회원국들하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에너지 안보의 균형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네.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런 가운데 지금 보셔야 교도통신 된다. 보도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유엔 총회 참석하고 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제재 풀으려고 미국을 압박했는데 이 기시다가 이란 대통령을 만날 계획인 걸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따로 만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도통신을 보니까 기시다가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인간 안보, 그다음에 인간 중심 국제 협력이란 일본의 독특한 개념도 설파하겠다. 글쎄 이게 이 안보, 뭐 인간 중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 그 이렇게 뭐 그 미국하고 아주 그 안보, 특히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 견지 아주 찰떡 궁합을 보이면서도 이렇게 그러네요. 또 한쪽으로는 자기들 실리를 추구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실리 외교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인간 안보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단어만 딱 들어서는 감이 그렇게 뭐 쉽게 오진 않는데. 저는 자기네 실리와 네. 연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나 봐요. 아주 잘 나갑니다 요새. 뭐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타임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네. 머스크가 지금 올해 들어서만 5개국 정상하고 공식적으로
개별 회동해서 투자 문제를 논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는 뉴욕에서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만났고요. 그 에르도안이 테슬라 공장 지어라. 그다음에 무슨 뭐 또 스페이스X 인터넷 사업도 우리가 협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초청도 하고 막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에 국빈 방문한 모디도 만났죠. 모디도 역시 특히 저가 전기차 공장을 인도에 세워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모스크가 지난 6월에 유럽 갔을 때는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도 만났죠.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항공우주 분야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으니까 역시 테슬라 공장 유치 문제 같은 걸 논의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프랑스도 뭐 안 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작년 12월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도 만났고 올해도 지난 5월, 6월 두 차례 그러니까 3번이나 만났습니다. 가지고 이제 특히 자동차 배터리 부문 투자 요청한 걸로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도 만나나 지금 싶은데, 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말에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 머스크 접견했죠. 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실 발표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하고 고급 인력이 있다. 기가 팩토리 설치하면 아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만났었군요. 그리고 기억이 또 나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네. 총리도 또 만나고 아주 요새 테슬라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요. 머스크도 지금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인터넷 이성 인터넷 사업이 아직도 한 50개국 정도만 서비스가 되니까 이 비즈니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그냥 기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 간의 협력이 그럼요.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뭐 그저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다음에 뭐 오픈 AI 공동 창립자 그다음에 해서 AI 안전 주제 뭐 원탁 회의도 뭐 뉴욕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저널도 그렇고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한 걸 보니까요. 머스크가 미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외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래요. 조금 좀 자기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접근을 한다. 뉴욕 타임스는 지금 특히 스페이스 X 우주 사업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억만장자 CEO들도 이렇게 머스크처럼 이렇게 환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당국 백악관 같은 데도 지금 머스크를 그동안은 많이 밀어주다가 최근에는 저 사람 너무 좀 전행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경계하는 대상이 됐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모디 총리 얘기인데 요즘에 인도 모디 총리 계속해서 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주목을 받는데 또 높이 평가한 어떤 언급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레이 달리오 이 사람 네.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네. 창업자지요. 최근에 UCLA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인도 매체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다뤘는데 모디 총리가 1980년대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1980년대에 중국하고 비슷하고 특히 모디 총리가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하고 같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인도를 아주 극찬을 했네요. 인도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 세계 상위 22개국 가운데 아주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리오가 자기가 이제 1984년부터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하고 지금 인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특히 인구 통계라든가 1인당 소득 같은 걸 보면은 그리고 또 개혁, 그다음에 창조성 같은 것도 굉장히 탄력이 있다. 이렇게 또 아주 칭찬을 했네요. 네. 인도가 1980년대 중국과 같다. 모디 총리는 덩샤오핑과 같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인도가 성장성이나 이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받는 거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달리오는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의외로 이렇게 어부지리를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에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쪽보다 오히려 이렇게 중립을 취한 국가들이 어부지를 얻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많다는 걸 역사적으로도 자기는 봤다. 이러면서 이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 얽혀가지고 막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인도가 뭔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달리오는 네. 그 모디가 지난 6월에 그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인도에 대한 개혁 같은 것도 조언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모디가 달리오한테 인도에 좀 더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모디 총리 인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가 커피값을 아껴라라는 말을 했습니까? 마크 큐반.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SNS에다가 지난주에요. 오늘의 팁이다.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떤 그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하겠다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커피나 동영상 구독 서비스 같은 데 돈을 쓰지 마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라떼나 그 추가 구독 서비스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그 돈을 5% 수익률이라는 머니마켓 M&F에 넣고 그렇게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영상이 뭐 삽시간에 뭐 200만 뷰가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엄청난 비판 댓글 막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왠지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뭔가 이제 어떤 구독자는요, 부자들은 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는 문제를 그렇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또 다른 구독자는 아주 더 시니컬했습니다. 나는 라떼 한 잔도 사 먹지 않았지만 여전히 뭐 식품 사고 임대료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백만장자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사무실에 꼼짝없이 근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커피 한 잔을 촥 마시면서 느끼는 어떤 여유가 어떤 건지를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조언을 뭘 받겠느냐.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또 댓글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반이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직접 여기 반박은 안 하고 추가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걸 조언한다 하면서 친절하고 매사에 친절하고 미소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소 짓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돈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댓글이 붙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조언인데 또 일반 인생의 삶이라는 게 꼭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뭐 억만장자 투자자니까 사실 커피값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머니마켓 펀드 뭐 이런 것에 그렇죠. 넣고 5% 수익률이 나는 뭐 요 부분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렇죠. 얘기였다는 그러니까 문맥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거 상당히 그 감정을 네. 건드린 거죠.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미국의 떼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사실 이런 게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영 식료품점을 추진한다. 시카고에서 그런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시카고 연합뉴스 통신원이 네. 근무를 하는데 그 여성분인데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리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기사를 올려보내주세요. 네. 근데 그분이 올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카고 시가 지금 이제 시카고에 그 절도 같은 게 많고 그 우범지대가 많고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그냥 뭐 막 매장을 막 습격하고 그런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소매 업체들이 그 지역에서 매장을 다 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한 1kg 이상의 뭐 식품을 살 데가 없으니까 이른바 식품 사막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시장이 민주당 이제 소속인데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가 직접 식품점을 그 지역에 운영을 하겠다. 그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그 식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식품점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민간의 어떤 뭐 기업 뭐 이런 경제 영역을 어쨌든 그렇죠. 국가가 공공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논란이, 네. 시장 구성은 비영리 단체하고 이제 손을 잡고 네. 시카고 남쪽하고 서쪽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식품 그 사막지대에 시형 식료품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이런 건 처음이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비판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식품 상학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많은 반면에
이제 비판은 뭔가 하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 시가 재정 적자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7,100억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있는데 혈세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쏟아붓고 이거는 민간이 해결할 문제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매업체들이 뭐 빠져나갔는데 안 되니까 나갔지 그 사람들이 뭐 되는 걸 가지고 나갔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차라리 그런 그 치안 강화라든가 어떤 그 절도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더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입니다. 네. 월마트도 이쪽에서 좀 많이 예. 매장을 뺐나 봐요. 심지어는 뭐 공산주의 발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월마트도 그동안에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매장을 4개를 운영을 했는데 지난 4월에 일시에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월마트 쪽 얘기는 17년 전에 시카고에 매장을 열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년 몇 천만 달러씩 손실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 5년 사이에는 손실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급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라고 있죠. 이게 이제 시카고의 그 잉그루도 이제 서쪽에 여기는 아주 우범 지역으로 특히 이제 그 치안이 많이 이제 부재 지역이라고 되는 데인데 여기도 개점 6년 만에 작년 11월에 폐점을 했는데 이 홀푸드가 2016년에 여기 그 개점할 때는 시카고시에서 지원금을 한 우리 돈으로 한 145억 정도를 받은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서 이제 문을 닫으니까 먹튀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농업부 알겠습니다. 분석을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그 식량 불안정 그 처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 전 국민 한 19%, 특히 흑인하고 라틴계는 흑인 같은 경우는 37%, 라틴계가 29%로 훨씬 더 이른바 식품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국제뉴스 정말 많은 부분들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들 짚어볼 만한 사항들 엄선해서 매일 전해주고 계시고요.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유산남님을 연결해 볼 거고요. 뒤이어서는 바로 스튜디오에 정광우 대표와 김명실 연구위원을 모셔보겠습니다. 우선 유산남님은요,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언급 글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남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함입니다. 내일 FOMC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실 시장 친화적인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많이 했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갑자기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